네,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강연을 맡게 된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이야기는요, 성범죄라는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언론 기사를 볼 때마다 피해자들과는 굉장히 많은 공감대, 나도 저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기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범죄 가해자들을 만나볼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20년 동안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해자들 위주의 여러 가지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성범죄자들의 특이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성범죄,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범죄다라고 하면 강간을 아마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1년에 이제 처분이 되는 성범죄 중에 강간 사건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보다는 꽤 많이 늘기는 했지만 1년에 성범죄 관련 이제 그 사건 수는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면 개라는 게 나오는데요. 뭐 한 3만 건 정도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강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 5천여 건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가 이제 다 무엇이냐, 2만 5천 건씩이나 되는 이제 성범죄 안에 추행도 들어가고요. 그리고는 그것 말고도 최근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하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죄가 이제 여기에 굉장히 많이 포함됐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거의가 다 이제 IT 기기들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 중에 상당한 숫자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마 손에 들고 계시든지 아니면 가방 안에 넣고 계시는 그 휴대폰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최근에는 태반입니다. 핸드폰에 붙어 있는 그런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까, 뭐 특히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사실은 지하철이잖아요. 굉장히 붐비는 시간대에 여성들이 자기 방어를 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대에 뭐 치마 속을 촬영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범죄들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되는 그런 범죄이고, 그리고는 또 그것 이외에도 지금 이런 이제 음란물들이 촬영이 되면 그것을 유포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 매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회원들이 가입하게 되는 그런 음란 사이트들을 통해 가지고 촬영한 이제 영상들을 올린다거나, 그래서 또 누군가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정말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지금 매체를 이용한, 통신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이제 음란물들의 범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강간 범죄를
체포하고 검거하고 그리고는 이제 사건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와 판결을 하던 그런 이제 절차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새로운 첨단 수사 기법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람의 당장 핸드폰부터 압수를 해가지고 소위 이제 디지털 포렌직이라고 해서 그 핸드폰 안에 음란 영상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는 또 SNS 등을 통해 가지고 동료들과 이제 음란물들을 어떻게 공유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폭력 범죄가 과거에 비하여 훨씬 형태도 다양해지고 그리고는 훨씬 이제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성범죄까지 과거에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 정도가 대부분이었다면 오늘날은 전혀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불특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음란물을 찍어서 유포시키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도 정확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그 어떤 형태의 이제 유형이든지 간에 가장 핵심은 바로 동의를 했냐는 것입니다. 성폭행은 틀림없이 가해자가 존재하고 그리고는 이 가해자가 피해를 입힌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둘 간에 동의가 있게 이루어진 행위라면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겠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행위는 대부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동일한 요건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외국의 경우에도 동의를 요건으로 강간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그 국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법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그래서 보시면 영국이나 뭐 유럽의 국가들 그리고는 미국이나 프랑스까지 지금 동의가 없으면 그리고는 심지어는 이제 거절이 분명하면 강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의를 잘 할 수 없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이제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동의라는 것은. 그래서 보통 보면 영미권 국가에서 동의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만 법적으로 동의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함에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대방이 알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 사실은 동의 여부는 효력이 없겠죠. 지금부터 일어날 일이 그냥 단순히 가출 청소년들을 하룻밤을 재워주는 일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하룻밤을 재워주는 것 더하기 성관계를 갖는 것까지를 알려준 적이 있는지 만약에 후자가 아니라면 재워주기만 하고서는 성폭행을 한 것은 사실은 그것은 동의를 구하고 한 행위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지금부터 일어날 일을 얼만큼 제대로 알고 있었느냐도 결국은 동의의 요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우에는 국내법의 경우에는 사실은 동의 여부보다는 이미 여러 번 이제 언론에서 지적이 됐다시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경우에는 폭력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분명하게 폭력의 흔적이 있다거나 협박을 하게 되면 동의 능력이 원천적으로 상실될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의라는 개념을 형법 안에다가 분명하게 명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의가 어려운 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육체적인 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상대방이 저항을 하기가 또 의사소통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동의 절차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생략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애당초에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협박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 동의를 구하는 것과 협박을 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우에는 폭력이나 협박이 있으면 강간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관행 때문에 법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동의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의가 명시되지 않으면 사실은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 따지지 않는 문제가 사실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동의가 애당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적장애인들이 마찬가지죠. 지금부터 일어날 일이 뭔지 일단 알려주지 않으니, 더군다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의사소통 능력이나 뭐 사리분별력상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 결국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어떤 강압에 의한 성관계라면 사실은 분명하게 폭력도 없고 분명하게 협박도 없으니 이것은 강간이라고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게, 그게 이제 국내법의 맹점입니다. 이게 이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명시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면 폭력도 없고 협박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그거를 성폭력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있어서 사실은 특히 지적장애인이나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여러 가지 유혹에 의해서 넘어갔거나, 예를 들자면 가출 청소년 같은 경우에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하룻밤 잘 곳이 당장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보통 아이들이 유인이 많이 되죠. 일단 집을 가출하면 밤에 잘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SNS나 또는 인터넷을 연결해서 오늘 하룻밤 잘 곳이 필요합니다 하고 만약에 랜덤 채팅 앱에다가 본인의 청을 올리게 되면 그 밑에 우리 집에 와서 자라 하는 댓글들이 수없이 많이 달리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유인이 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완전히 생략된 채 사실은 그 제안에 유인돼서 결국은 그 장소로 가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 애매한 회색지대에서 사실 지적장애인이나 아동 청소년이나 또는 특히 이제 공박한 위치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에 성폭력 피해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는 또 일부는 만취해서 의식이 없거나 또는 요즘 최근에 많이 보고가 됐던 그 마약 성범죄도 사실은 상대방을 무의식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에다 몰아 집어넣고 저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이다 보니 물 같진 않았고 술이라고 하기엔 조금 묽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기억이 거의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한 건 아니에요, 부하 직원에게. 그런데 강력한 본인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밑에 있던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에게, 비서에게 결국에는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공간에서 결국 당한 그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가해자의 입장은 너무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꼭 지금 여기에 지목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수많은 성범죄 가해자들은 내가 폭행을 하지 않고 내가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한 행위가 왜 합의된 성관계라고 간주하지 않느냐, 왜 피해자는 그것을 강간이라고 혐의 제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안희정 사건은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동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형적 사건입니다. 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지위의 차이입니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한쪽은 무조건 명령을 내리는 입장이었고 지금까지, 그리고는 한쪽은 그 상사가 제안했던 그 어떤 청도 그야말로 거절하지 못한 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물리적인 지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계로서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항소심의 판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위계나 위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널리 해석하는 측면이 있었다. 과거에는 그 위계나 위력을 입증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상하관계에 있어서도 위계나 위력을 인정을 잘 안 해주던 판례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판례들은 지금 이 위계나 위력을 좀 더 널리 인정해주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제대로 협박을 하지 않았어도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만약에 제대로 항거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면 그런 취약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 예컨대 성폭력으로 인정받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사건들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제가 일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사 또는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또는 뭐 그것 말고도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힘을 가진 자가 힘을 갖지 않은 자에게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데, 그런데 현행법상 폭력이나 협박이 없다 하여 그것을 강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런 관행으로 보면 사실은 강간이라고 좀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으나,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것 못지않게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것 역시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훨씬 더 2차 피해가 심한, 조직 내에서 2차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사건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피해로 인정을 안 해주면 뭐를 피해로 인정을 해주느냐 하는 차원에서 결국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라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판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판결문에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12개의 강간 통념에서 한 서너 개라도 내가 동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내가 아직 나는 성인지 감수성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제는 뭐냐? 성폭력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성폭력은 1년에 3만 건, 뭐 3년만 돼도 10만 건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는 사실은 특정한 뭐 몇몇 사람들, 예를 들자면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야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또는 만취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은 사실은 나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또는 나를 대상으로 해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것은 꼭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 피해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남성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여성들의 그 음란 동영상만 팔리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의 음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 동영상, 특히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경우에는 남녀 아동을 모두 피해자를 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결코 나와 무관한 일도, 내 가족과 무관한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두 번째,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50%의 사건들이 사실은 서로 알고 있던 사람들, 심지어는 나와 함께 살던 사람들, 또 나와 데이트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는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건 당연히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 이상자다. 이건 또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일들이죠.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성폭력을 피하려면 여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도 역시 틀린 이야기죠. 성폭력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출근 안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등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일에 몰두하는 것만이 최선을 다할 뿐 사실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조직이 예방을 해줘야 되고 국가가 예방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뭐 형사 정책은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피해자의 저항하고 성폭력의 발생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저항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폭력을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저항을 한다고 하여 꼭 목숨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열심히 저항을 하면 성폭력을 모면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저항을 해도 심지어는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해도 결국에는 끌려 올라가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결국 목숨을 잃는 수밖에 없는 사건까지 아주 다양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틀린 전제이죠. 그리고는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닙니까? 음란한 동영상은 성폭력이 아닌가요? 이것도 역시 틀린 이야기입니다. 7번, 침묵은 사실상의 동의 아닌가? 이건 절대 아니라고 아까 여러 번 얘기했죠. 밤늦게까지 술을 먹은 건 동의인가? 아닌 거죠. 술을 먹은데 동의한 거지 성폭행을 당해도 된다고 동의한 건 아니죠. 그리고는 단 한 번뿐이었으므로 성폭력은 아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한 번이었던 10번이었던 사실은 다 성폭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발적으로라는 건 사실은 피고인들의 변명에 불과한 거고요. 결국은 의도가 있죠. 상대방을 성폭행하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한 사건들입니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많은 경우에 피해자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길래 왜 그렇게 속옷이 다 비치는 옷을 입고 다녔어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사실 옷차림하고 성폭력은 별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자들 중에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만 옷차림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남성의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12번째 문제 전제를 당면하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적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억제할 수 있는 충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일반적인 남성들의 성충동은 모두 억제할 수 없는 것인 양 치부하는 것은 사실은 뭐 남성들도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전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예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나는 성인지 감수성에서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제 성범죄 유형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라는 게 이제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 경우에는 그루밍 성범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그루밍 과정이 있으면 전통적인 강간에 해당하는 예컨대 저항을 못했더라도 그래도 성범죄를 인정해주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루밍 성범죄 예방법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엔타이 그루밍 로라고 하는데요. 그런 법률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특히 이제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일어날 일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성폭력 피해로 삼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칭찬도 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또는 여러 가지 선물도 하면서 소위 그루밍하는 길들이는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면 예컨대 지금 이 사람과 만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원장님이 그렇게
복지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대부분 지인들입니다. 대부분 지위의 격차가 있고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히 그루밍 성범죄는 미성년자들에게 적용하는 법률들이기 때문에 그런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유인하는 그리고 길들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어저께까지 용인이 되던 일을 오늘 갑자기 추행이다라고 인식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조금씩 진행이 돼서 결국 성폭력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보통 이런 사건이 나중에 발각돼 가지고 신고가 되면 많은 이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자들은 왜 애당초에 신고를 안 했냐? 그 과거에 2년 전에 3년 전에 있었던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신고를 하지 그때 신고 안 하고서는 왜 이제 와가지고 신고를 하고 난리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신고한 게 합의금을 노리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를 안 했던 것을 탓하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는 많은 경우에 피해자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그 가해자들과 친분을 맺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신고를 받더라도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수사기관에 와가지고 선생님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원장님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참 피해자답지 않다. 정말 피해를 당했으면 가해자를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처벌하지 말라니 너무 피해자답지 않아서 이거는 애당초에 사건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에 놓이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이제 그루밍 성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 아동 청소년 성범죄입니다. 보시면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바로 빨간 그래프입니다. 빨간 그래프는 뭐냐? 이게 바로 13세 미만, 예컨대 13세 미만은 아무리 동의한 성관계라도 무조건 강간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제 강간이라고 부릅니다. 의제 강간 연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13세 미만 아이들만 의제 강간으로 예컨대 12살까지만 의제 강간으로 무조건 보호를 해준다, 성보호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서구 사회일수록 이게 나이가 더 높아요. 그래서 보면 만 14세 미만의 경우로 우리나라보다 1살 더 의제 강간 연령을 널리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2살 더 의제 강간 연령을 널리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3살 더 의제 강간 연령을 더 널리 적용하는 나라도 있는데 서구 사회는 굉장히 성이 개방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제 강간 연령은 굉장히 엄격하게 꽤 넓은 폭으로 아이들의 성보호를 철저히 해주도록 국가적으로 이것을 보호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이런 이제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만 16세라는 것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컨대 15살까지의 아이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은 아이들의 상황 판단력이 완전히 어른처럼 다 성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관계를 가져야지라고 하는 의사결정 그중에서도 보통 보면 연령의 차이를 두거든요. 5세 이상 아저씨들 예컨대 성인들하고의 성관계를 가져야지 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것을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15세까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지 않겠다. 아직은 미성년자들이 아직은 세상을 잘 몰라서 예컨대 채팅 앱에서 결국은 가출을 해서 오늘 잘 곳이 필요합니다라고 올리는 그 순간에 아이들은 정말 잘 곳이 필요한 거지 성관계를 하고 싶습니다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올린 것처럼 취급하는 아저씨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가출 청소년들 그리고는 뭐 그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이 사실은 성폭행 피해에 노출이 되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100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수많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과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랜덤 채팅 앱 같은 게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에 있어서 만약에 아이들을 어른들이 유인에다가 성관계를 맺는다면 그 나라에서는 모든 이런 아저씨들을 다 찾아내서 사실은 엄벌에 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15세까지 아이들은 무조건 성보호를 한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 아이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은 아직 미성숙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위 동의를 충분히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동의이되 동의이지 않다. 라는 식으로 무조건 아이들 편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12살까지 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의 청소년들보다 훨씬 성적으로 성숙한가요? 어디에도 그와 같은 경험적인 증거는 존재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관행적으로 일본에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일본의 형법, 일본의 의제강간 연령이라는 것을 그대로 유입해 들어온 한국에서는 그대로 일본처럼 12세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여러 번 지적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동의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널리 아이들의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위계나 위력 또는 여러 가지 강요된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형벌의 근거로서 사실은 삼습니다. 유죄의 근거로서.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엄격하게 피고인 중심, 피의자 중심, 예컨대 가해자 중심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여러 가지 형사 절차의 인권 보호적 조치 때문에 이 피고인들은 사실은 자신의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컨대 이 미성년자 아이들의 그야말로 어리석은 이런 이제 선택 그리고는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취약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성범죄로부터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 존재할 거예요. 제가 굳이 그 사건들을 나열할 필요도 없이 어떤 사람은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유인을 해서 중학교 여자아이를 결국은 성폭행을 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게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를 삼았을 때도 동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해서 유죄를 받지 않은 자도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비슷한 사례들은 우리나라에도 판례로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강간 연령을 높이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아직은 미성숙한 남녀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보호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 사실은 주인공이 존재한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해자도 있지만 가해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에 대해서 범죄 심리학 분야는 연구를 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보시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유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5가지 유형들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하는 유형은 사실은 남성성 확인형,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방식이 굉장히 좀 남성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부장적 사고라고 합시다. 가부장적 사고를 갖고 있는 예컨대 여성의 자유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야말로 남자는 이래도 되고 여자는 좀 그렇게 당해도 되고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타입들을 우리가 남성성 때문이다. 남자란 자고로 땡땡땡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성인지 왜곡의 사고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상당 부분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생각이 좀 더 양성 평등적이고 성평등적이고 좀 더 성인지 감수성이 있었더라면 그런 행위를 할 자가 아닌데, 예컨대 지위가 높은 교수님도 이런 범죄에 자유롭지 않고, 또 권력이 있는 공무원들도 이런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다만 이제 이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뭐냐?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자들이 갖는 어떤 권한에 대한 인식이 좀 과하게, 어떻게 보면 좀 구시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예컨대 술자석에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술 따르는 거는 원래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좀 따라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결국에는 남성성 확인형에 해당됩니다. 자기 술은 자기가 따라 마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술을 따라야 된다, 근데 그게 여자여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 굉장히 올드 패션드한 구시대적 그런 사고라고 사실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장면에서 사실 저는 회식이 싫어요 라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만 있었다면 굳이 꾸역꾸역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의 의사,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폭력을 통해 가지고 파워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경험들을 하면 그것을 권력 추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인정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직장을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누려오던 모든 파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위로부터 사실은 지위가 박탈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실감을 성폭력을 통해 가지고 잠깐 충족시키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빌고 상대방이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면은 갑자기 우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는 전혀 나의 지위와 연관된 확인을 받을 수 없는데 성폭력 사건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는 예컨대 내가 잃어버린 파워를 다시 획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타입들, 그래서 폭력적인 성폭력을 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오는 부수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타입들이 이제 권력 추구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이라기보다 이제 파워를 추구하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파워를 이렇게 하면 회복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이제 세 가지 유형인데요. 이 중에 세 번째 유형은 기회주의형이라서 보통 보면 이런 형태의 성범죄는 보통 기회가 돼서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예를 들자면 강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런데 주인이 여자고 자고 있고 저항할 수 없고 잠옷이 말려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강간이 계획에 없었지만 강간까지 하는 이런 이제 타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인데, 이 두 가지 유형은 사실은 상당 부분 인명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약에 반복하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타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타입은 여성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의 본인의 경험의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기인해서 결국 그 분노를 피해자에게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끔 피해자를 아주 심하게 폭행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붕풀이 상대로 삼죠. 그러다 보니까 상해 수준이 높은 그런 성범죄를 일반적으로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도 굉장히 위험하게 진행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학적인 형태의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연쇄살인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들 이제 학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타입들입니다. 예컨대 여성을 성폭행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고 뭔가 피해자한테 좀 더 가학적인 행위를 해야만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피해자가 결국 그 사람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가학적인 행위에 결과 인명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연쇄살인범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유영철이나 또는 강호순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학적 유형의 성범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강간 살인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주 소수의 이제 구성원들은 사실은 이제 성범죄의 재범의 가능성이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남성성 확인형이나 권력 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남성성 확인형은 특히 성인지, 왜곡된 성인지를 바꾸어주는 교육이 사실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예컨대 태어날 때부터 가해자라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건 보장된 게 없는 거고, 피해자도 그렇게 침해를 받아도 마땅한 대상이 아닌 것이고, 그런 것들 잘못된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남성성 확인형이나 또는 이제 권력 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부적응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옛날에는 잘 적응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함께 해결해 주면 이 사람들도 일상적인 과거에 이제 그런 폭력적이지 않았던 그런 이제 사고 방식 또는 생활 패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가지고 치료가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치료가 효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분노형이나 가학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도착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보통 보면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 정체성과 함께 도착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 도착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면 가학적인 욕망 같은 것들을 뭐 성범죄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몇십 시간으로 교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 굉장히 치밀하게 체계적인 그 치료를 해야만 그나마도 아마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성범죄자를 사실은 처벌합니다. 아주 엄벌에 처하죠. 우리보다는 거의 한 3배나 4배 정도 엄중한 이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면 처벌을 하고 그냥 교도소에 수감만 시켜놓느냐? 아닙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사실은 치료라는 걸 제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영국이든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제 교정의 핵심은 뭐냐? 심리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심리 치료를 집행을 하는데요. 뭐 유럽이나 또는 이제 영미권 국가나 사이코테라피가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잘못된 사고의 그 패턴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성적 각성의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동 치료, 그리고는 사회적인 부적응이 성범죄를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기술 훈련 같은 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인지 행동 치료와 그리고는 출소 이후에도 재발 방지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라면 이제 전자발찌만 채워놓는 게 아니고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소를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계속 심리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발 방지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심리 치료를 받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형벌의 형태로 제공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지금 교정시설에서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성범죄자들에게 인지행동치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500시간까지는 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요. 문제는 출소하고 난 다음입니다. 출소하고 난 다음에는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관찰소에 연계를 해서 심리치료를 계속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바깥으로 나오면 너무나 많은 유혹, 그들에게는 유혹일 수 있는 거죠.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유혹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늘상 저질러 오던 사람이 출소를 하면 교도소 안에는 아동 청소년이 없으니까 잘 참고 지낼 수 있다가 결국 출소하자마자 온 놀이터에 아이들이 있고 또 온 방과 후에는 청소년들이 다들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성폭력의 욕망을 느끼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출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후에 소위 보완 처분이라는 것을 꼭 집행해야 된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이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코테라피가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르마코테라피라고 해서 성적 흥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거세 약물이라는 것이 약물 치료가 도입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약물 치료가 강제 집행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사제를 원하지 않는 발버둥을 치는 대상자에게 강제로 주사를 놓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널리 집행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더군다나 약물이 좀 종류가 달라서 외국에서는 무슨 약물을 쓰느냐? 외국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많이 씁니다. 여성 호르몬을 이제 남자 성범죄자들 중에 조건부 처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동의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주사를 하는 것 대신에 이제 약물로 복용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꼭 놔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복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조건부 처분, 예컨대 굉장히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당신이 사회내 처우를 받으면서 지금 호르몬을 복용을 할래? 아니면은 안 하면은 당신은 교도소를 가야 된다. 금고형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동의를 구해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한다면 범죄자들도 아무래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파르마코테라피는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동의를 한 상태로 동의를 구하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재범률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전자장치, 발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리 치료는 상당 부분 아직은 효과가 검증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이제 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의 재범률은 사실 추적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전혀 보호 관찰조차 받지 않는 만기 출소 성범죄자들에 비해 가지고는 결국은 전자장치를 부착시킨 사람들이 재범률이 떨어지더라. 이런 연구는 상당히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담당 보호관찰관들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 대상 그 범죄자들은 계속 늘어나서 거의 지금 3,000명까지가 됐는데 보호관찰관은 10년 전에서 별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상자 수는 10배 정도 늘어났는데 문제는 보호관찰관 숫자는 기껏해야 한 2~3배 정도밖에 안 늘어나가지고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이제 보호관찰관이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 수가 전자 감독 대상자 수가 20명 정도 돼요. 20명 정도 되면 과연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가지고 심리치료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해야 겨우 관리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한 달에 한 번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는 심리치료는커녕 그냥 얼굴 한 번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외국처럼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할 생각이 있다면 결국에는 보호관찰관 숫자를 전폭적으로 많이 늘리고 그 안에서 심리치료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무지하게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퀴즈입니다.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이란 퀴즈입니다. 네,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말씀해 보시죠. 네. 국내에서는 아직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사회 내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같이 아직 약물이나 그런 화학적으로 그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용을 한다면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약물 치료도 비교적 효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선 일단은 전문 인력들이 심리 치료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을 대폭 질적인 개선,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행동 패턴이나 행동 습관이나 또는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성범죄자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교육을 받은 잘못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병적으로 발기와 연관된, 성적인 발기와 연관된 그런 비정상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못된 사고를 뜯어 고쳐주는 심리 치료가 너무나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성범죄 재범률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경우에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유달리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재범률이 2.2%는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출소 이후에 보호관찰관들이 얼만큼 정성을 들여서 많지 않은 숫자, 관리가 가능한 숫자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하느냐, 이게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시간을,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죠. 네, 네, 말씀하세요.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들이 뒤늦게 인지를 하고 신고를 해가지고 증거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럴 때 효과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뭐 특히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루밍하는 뭐 어떤 시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사실은 굉장히 일찍 전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신고가 즉시 안 되고 묵혀놔가지고 결국에는 뭐 심각한 상해를 입기나 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 발각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왜 그때 안 했느냐 이렇게 이제 보통 다들 이제 추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추궁으로부터 조금 더 이제 자유로울 수가 있으려면 일단은 본인이 그와 같은 피해 사실을 어디다가 기록을 해놓는 걸 가리킬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뭐 핸드폰에 문자 기록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글자로 어디 메모로 남아 있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피해 당시에 어딘가에 본인의 그 뭐 억울함 또는 부적절함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표현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지를 쭉 함께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함께 제출을 하면 그게 꼭 무슨 물적 증거가 아니어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현저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료들을 꼭 한 번쯤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현저히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데 유리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해자 중심의 사법 체계 뒤에는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거. 지금 이제 질문들 안에 대부분 피해자가 어쩌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들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형사사법제도 내에서도 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통로를 사실은 마련을 꼭 해줘야 그래야 소위 정의라는 게 결국은 정의를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꼭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마지막 명언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